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산세가 험하고 깊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두메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세상의 전부인 양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돌돌거리며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고 빨래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의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야말로 그림 속에서나 볼 법한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았는데,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밥 한 술 청하면 아랫목을 내어주고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언덕배기에 오래되었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선비 김진사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도 넉넉지 않았지만 선비로서의 기계와 학식을 잃지 않고 밤낮으로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올곧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담장이 조금 허물어지고 기와 사이로 자풀이 돋아라 있기는 했으나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사랑방에서는 끊임없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선비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두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마을 아이들이 그를 배우러 오면 돈 한 푼 받지 않고 성심껏 가르쳐 주었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도포 자락이 낡아 해졌을지언정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결한 선비의 집에는 김선비 외에 또 한 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달래라고 불리는 여종이었습니다. 달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누더기를 걸치고 배고픔에 지쳐 김선비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선비가 발견하여 거두어 준 아이였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달래는 이름도 나이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고, 김선비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달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밥을 먹이며 집안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보며 혀를 차거나 킬킬거리며 비웃곤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달래의 행색이나 행동이 영락없는 바보 천치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를 산발한 채 콧물을 흘리기 일쑤였고, 옷걸음은 제멋대로 매여 있어 짝짝이인데다 걸을 때는 뒤뚱뒤뚱하며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달래가 하는 집안일이라는 것도 실수투성이라 김선비의 속을 썩일 법도 했건만, 마음 착한 김선비는 한 번도 달래를 크게 꾸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달래가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닦겠다며 행주를 들고 나갔다가 장독 뚜껑을 잘못 건드려 와장창 깨뜨리는 바람에 1년 내내 먹을 된장을 몽땅 쏟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쨍랑하는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김선비가 본 광경은 깨진 독조각 사이에 주저앉아 울상을 짓고 있는 달래와 온 마당에 진동하는 된장 냄새였습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불호령을 내리고 당장 내쫓아도 시원찮을 일이었지만, 김선비는 오히려 놀란 달래를 다독이며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달래야, 장독은 다시 담그면 되지만 사람이 다치면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구나. 라며 부드럽게 타이르는 선비의 말에 달래는 훌쩍거리며 나리마님 죄송해요. 제가 쥐를 잡으려다가 그만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선비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달래가 밥을 짓는답시고 아궁이에 불을 너무 세게 지펴 밥을 시커멓게 태워 먹거나, 반대로 물을 한강처럼 부어 죽도 밥도 아닌 흰죽 덩어리를 밥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더분이 된 밥을 받아든 김선비는 허허 구수한 누룽지 맛이 일품이겠구나라며 불평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물이 흥건한 밥을 보며 목이 말랐던 참인데 국밥을 한 번에 먹으니 좋구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달래의 무안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김선비의 이야기를 꽃피우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착해 빠진 김진사 양반, 저런 멍청한 종년을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게 말일세.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는 달래 그년이 빨래를 한답시고 개울가에 나갔다가 옷을 몽땅 떠내려 보냈다지 뭔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선비를 동정했지만 정작 김선비는 달래가 있어 적막한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며 그녀를 식구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달래가 혼자 있을 때 보여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달이 구름 뒤에 숨고 소쩍새 소리만 철렁하게 들려올 때면 달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흐리멍덩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밤길을 마시는 순간 선명하고 맑고 총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꽃처럼 펴졌고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는 소리 없이 날렵하여 마치 밤을 밟는 고양이처럼 우아했습니다. 달래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낮에 자신이 깨뜨린 장독 조각들을 살피거나 김선비가 읽다가 둔 책들을 먼 발치에서 훑어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낮에 짓던 바보 같은 해실거림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단호하고도 슬픈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달래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읽는 수준을 넘어 김선비가 공부하는 난해한 경전들의 뜻을 꿰뚫어 볼 만큼 깊은 학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가 서재에서 글을 읽다가 난해한 구절에 막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달래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해석의 실마리가 될 만한 문구를 적어놓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돌아온 김선비는 책 귀퉁이에 적힌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자신이 예전에 적어두고 잊어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치며 깨달음을 얻었을 뿐 감히 부엌대기 달래가 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그렇게 그림자처럼 김선비를 도우며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누런 은행잎과 붉은 단풍잎이 수북이 쌓여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실을 읊조리고 있었고 달래는 마당을 쓴답시고 커다란 대빗자루를 들고 나와 먼지만 잔뜩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애취. 달래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먼지 구름이 일어 김선비 쪽으로 날아왔지만 달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자루와 춤을 추듯 마당을 휘저어 다녔습니다. 달래야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물을 좀 뿌리고 쓸지 그러니 김선비가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부드럽게 말하자 달래는 아이고 마님 먼지가 춤을 추는 게 예뻐서 그만 깜빡했습니다요. 하며 머리를 긍적였습니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가지러 가다가 또다시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신용을 하며 마당에 뒹굴었고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실수가 작고 모자란 듯 보여도 달래의 존재는 외로운 김선비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적막강산 같았던 집에 달래가 들어온 후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비록 밥은 해울지언정 산에서 캐온 향긋한 나물로 반찬을 만들 줄 알았고 빨래는 덜 헹굴지언정 찢어진 선비의 버선도 꼼꼼하게 기워 놓을 줄 알았습니다. 특히 달래가 가끔 산에서 캐어온 약초들은 효험이 기가 막혀 김선비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허할 때 달래가 달려오는 정체불명의 탕을 마시면 씻은 듯이 쾌차했습니다. 김선비는 그저 달래가 산신령의 도움이라도 받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달래가 약초의 성질과 의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탕 그릇에 숯검을 묻히거나 맛을 쓰게 만들어 자신의 솜씨를 감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낯선 소문을 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들었나? 저 아랫마을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망했다지 뭔가.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문서란 문서는 다 가로채고 식구들을 내쫓았다던데 세상에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 관에서는 뭘 하고
그게 서류가 워낙 감쪽 같아서 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지 뭐야. 그런데 그놈이 이번에는 우리 마을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수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김선비의 집 담장을 넘어 달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달래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콩 바구니를 내려놓고 살인문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평소의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가오는 먹구름을 감지한 산짐승처럼 예리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곧바로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김선비가 마실을 다녀오며 대문을 들어서자 달래는 쪼르르 달려나가 나리마님 오셨어요. 제가 콩을 이만큼이나 골랐는데 벌레 먹은 게 반이라 다 버렸지 뭐예요. 해해하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김선비는 텅 빈 바구니를 보며 쓰움을 지었지만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벌레 먹은 것을 먹을 수는 없지 잘했다. 수고했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의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그저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시 한 수 읊조리는 것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김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집에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밥 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달래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꺼져가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에 섞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올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그녀의 과거와 정체를 알고 있는 단서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달래는 그것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켜야 해. 이 집도 선비님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한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잔 달래가 부스스한 머리로 마당에 나왔을 때 대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셔. 우렁찬 소리에 놀란 닭들이 푸드덕거리고 마루에서 책을 읽던 김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래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대문 쪽으로 엉거주춤 다가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갓을 쓴 건장한 사내 하나와 짐꾼처럼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가늘게 찢어진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음흉하고 탐욕스러운지 한눈에 보기에도 선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쓱 훑어보고는 마루에 앉아있는 김선비를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김진사님 아니십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진사님의 먼 당숙벌 되는 칠성이라고 합니다더요. 김선비는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마루에서 내려와 맞이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오만 당숙이라 하시면 김선비가 말끝을 흐리자 자칭 칠성이라는 사내는 성큼 다가와 김선비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릴 적에 뵙고 이게 얼마입니까? 부모님 재산은 잘 모시고 계신지, 집안 형편은 어떠신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청산유수였으나 그의 시선은 김선비의 얼굴이 아닌 뒤편에 있는 안채와 곡간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집에 있는 감나가는 물건들을 감정하듯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달래는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거꾸로 든 채 아이고 손님이 오셨네. 손님이 오셨어. 하며 바보처럼 소리치며 마당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달래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저런 미처하고 모자란 계집을 데리고 사시다니 김진사님도 참 딱하십니다. 그려.
내 오늘 온 김에 집안 정리도 좀 도와드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것들은 내치도록 도와드리지요. 칠성이 거만하게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김선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말리지도 못하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달래는 마당에 덩그러니 남아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회오리처럼 말아 올렸고 달래의 치맛자락도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평화롭던 김선비의 집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달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 달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테니 부엌칼을 도마에 내려치는 소리가 탕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성이라는 자가 사랑방에 짐을 푼 그날부터 김선비의 고결하던 집안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흙탕물을 끼얹은 듯 집안 곳곳에는 칠성의 거만하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 안방을 차지한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온갖 심부름을 시켜댔습니다. 여봐라, 목이 마르니 시원한 술국을 대령해라. 방이 너무 차구나 군부를 더 지펴라 하며 호통을 치는 통에 김선비는 책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며 손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선비의 체면도 잊은 채 부엌과 사랑방을 오가는 김선비의 모습은 안쓰럽기 짝이 없었으나 정작 칠성은 다리를 꼬고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그 모습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칠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김선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먼 길 오느라 기력이 쇠하였으니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몸보신을 좀 시켜주게. 술도 한 병 있으면 더 좋고 말이야. 김선비의 집 형편에 닭을 잡는다는 것은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이었으나 마음 약한 김선비는 당숙이라는 사람을 굶길 수 없다며 기르던 시암닭을 잡으려 했습니다. 달래는 부엌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닭이 어떤 닭인가? 매일 아침 따끈한 달걀을 낳아주어 김선비의 밥상에 오르는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 저런 날강도 같은 자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당으로 뛰쳐나가 꼬꼬대꼬꼬하며 닭을 쫓는 신용을 하며 오히려 닭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울타리 문을 슬쩍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이웃집에서 닭을 빌려오게 되었고 달래는 억울한 마음을 꾹 누르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달래가 닭백숙을 끓이는 동안 사랑방에서는 칠성이 김선비를 앉혀두고 곧 본격적으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 부께서 남기신 전답 문서는 잘 보관하고 있는가?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문서를 노리는 도적대가 많다지 않나? 내가 한번 봐주고 정리를 좀 해주어야 할 텐데 칠성의 목소리는 짐짓 걱정하는 척 부드러웠으나 그 눈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예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반다지 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제가 감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칠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만족한 듯 무릎을 탁 치며 그래야지. 역시 조카님은 효심이 지극하구먼. 하며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때 달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 상을 들고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상을 기우뚱하자 국물이 칠성의 옷자락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계집의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게냐. 칠성이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달래는 바닥에 주저앉아 죄송합니다요. 날이 문지방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바람에 그만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엉엉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김선비가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칠성의 옷을 닦아주며 아이가 좀 모자라서 그러니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칠성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달래를 노려보았지만 김선비의 만류에 억지로 자리에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소매 사이로 칠성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가 화를 내면서도
곁에 둔 보찜을 황급히 챙기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달린 말보다 빠르다더니 칠성이 김선비 집에 눌러 앉았다는 소식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멈추고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글쎄, 그 김진사 댁에 왔다는 친척 양반 말이야 인상이 영 좋지 않더라고. 지난 장날 저 아랫마을 주막에서 술판을 벌이고 행패를 부리던 그자가 맞는 것 같아.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듣자 하니 옆고을 최부잣집도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놈한테 홀랑 속아서 논이고 바치고 다 뺏겼다지 뭔가. 김진사 그 양반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걱정하면서도 혹시라도 칠성의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고 그저 멀리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이웃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김선비의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평소 김선비를 친손자처럼 아끼던 분으로 콩이며 깨를 수시로 가져다 주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마당으로 나오자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김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고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사 양반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게. 지금 와 있는 그 손님 아무래도 수상쩍어. 내 눈은 못 속여. 눈빛이 딱 도둑놈 눈빛이야. 절대 문서 같은 거 보여주지 말고 밥만 먹여서 얼른 보내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김선비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당숙이시는 분입니다. 겉모습은 좀 투박하셔도 속정은 깊은 분일 겁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김선비의 답답할 정도로 착한 대답에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김선비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안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가 말한 반다지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손님 날이 거기서 뭐 하셔요? 쥐 잡으셔요. 달래는 콧물을 훌쩍이며 칠성에게 다가갔고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너는 왜 소리도 없이 나타나는 게냐 저리 가라. 저리 가. 칠성은 손을 휘저으며 달래를 쫓아내려 했지만 달래는 해실해실 웃으며 끈질기게 따라 붙었습니다. 쥐 잡는 거면 제가 선수인데 제가 잡아드릴까요? 찍찍. 달래가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자 칠성은 질색하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래는 닫힌 방문을 보며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곡간을 털러온 쥐새끼가 누군지 내가 밝혀주마.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칠성의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달래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칠성의 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낮에 김선비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부터 줄곧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보찜 하나를 신주단지 모시듯 끼고 다녔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을 보니 그 안에 그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래는 그 보찜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무작정 훔쳐보다 들키면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수 있기에 달래는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아궁이에 재를 조금 섞어 검은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날이 목이 마르시지 않으셔요. 달래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칠성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예상대로 보찜은 그의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래는 짐짓 비틀거리는 척하며 보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이 꼬인 척하며 어이 하는 소리와 함께 들고 있던 물사발을 보찜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물벼락에 놀란 칠성이 뭐야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제가 그만 밤눈이 어두워서. 달래는 엎드려 비는 신용을 하면서도 재빨리 젖은 보찜을 수건으로 닦는 척하며 그 내용물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칠성은 잠결에 봉변을 당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보찜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이게 어떤 물건인데
칠성이 달래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달래의 손끝에는 이미 젖은 보찜 속에 감촉이 전해진 뒤였습니다. 달래가 느낀 것은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상자와 그 안에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묵직한 쇠붙이의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여행객이 들고 다닐 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위조된 인장이나 남의 집 문서를 위조하기 위한 도구들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젖은 보찜을 끌어구러 안고 사색이 되어 달래에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그 소란에 김선비가 눈을 비비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달래야 내가 왜 여기에? 김선비는 난장판이 된 방과 흠뻑 젖은 칠성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소. 한밤중에 물을 끼얹다니. 이게 제정신인 종년이요. 김선비는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결에 목유병 기운이 있어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선비는 달래를 데리고 방을 나갔고 칠성은 젖은 보찜을 다시 단단히 싸매며 분을 사겼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달래는 김선비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좋도록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보찜 안에 떳떳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게다가 젖은 보자기 사이로 언뜻 보였던 종이의 질감은 관에서 쓰는 관인 용지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달래는 훌쩍이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른 시간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칠성이 어제 공언한 대로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김선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하고 제 조카의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못된 종년이 주인의 물건을 탐하고 집안을 어지럽히니 내 오늘부로 전연을 내쫓고 제가 직접 이 집안 살림을 맡아 조카를 돌보려 합니다. 칠성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천천히 열리며 달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쪽을 지었고 꼬질꼬질하던 얼굴은 맑게 씻어 본래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옷은 여전히 남루한 무명치마저고리였으나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걸어 나오는 자태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달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라 저적에 그 바보 달래 맞아. 오늘따라 왜 저리 멀쩡해 보이지? 칠성도 당황한 듯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이 계집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썩 무릎을 꿇지 못할까? 칠성이 호통을 쳤지만 달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칠성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릿발처럼 차갑고 명징한 지성이 번뜩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달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주인님, 제가 떠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것도 있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어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미쳤구나. 당장 끌어내라. 입을 막아라. 칠성이 짐꾼을 시켜 달래에게 달려들게 하려 했으나 이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떠나는 마당에 할 말이 있다니 드러나 봅시다. 자네도 그리 급할 것 없지 않나? 이장의 말에 칠성은 씩씩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래는 천천히 품속에서 종이 뭉치와 옥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옥도장과 낡은 종이 뭉치는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김선비님의 당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을 지켜줄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달래가 단호하게 외치며 칠성이 연습했던 위조 서명 종이와 최부잣집의 문서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전현이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칠성이 바락바락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달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관에 가서 확인해보면 알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보찜 속에 든 물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말입니다. 달래가 마루 위에 놓인 칠성의 짐을 가리키자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칠성과 달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의 팽팽한 대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바보의 가면을 벗어던진 달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내밀어 보인 증거들 앞에서 마당은 찬물을 끼얹듯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치던 칠성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여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은 달래가 건넨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칠성이 김선비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수십 번을 쓰고 지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옆마을 최부잣집의 전답 문서에는 칠성의 보찜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봐도 그것은 명백한 사기의 증거였고 칠성이 그동안 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흉물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이장이 종이를 떨며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남의 집 족보를 속이고 문서를 위조하다니 자네가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이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요. 전현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요. 저 종이 쪼가리들은 전현이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일 뿐.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칠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으나 눈빛만은 가을 서리처럼 매서웠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보찜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저 옥도장은 무엇입니까? 저 도장 밑면에 새겨진 이름이 당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관에 가서 확인해 보아도 좋겠지요. 달래의 말에 칠성은 황급히 자신의 보찜을 움켜쥐려 했으나 이미 마을 청년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한 뒤였습니다. 보찜이 열리고 그 안에서 각종 위조 도장과 남의 집 문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날강도 같은 놈을 보았나? 우리 김진사를 감쪽같이 속여 먹으려 했어.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칠성에게 사죄를 해댔습니다.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당에 흩어진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려 했던 당숙이 사실은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온 사기꾼이었다니 김선비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김선비를 부축한 것은 다름 아닌 달래였습니다. 나리만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집안을 지키셔야지요. 달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선비는 멍하니 달래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언제나 실수만 하던 아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지혜롭고 강인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달래야, 내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를 몰라보고 저런 자를 집안에 들이다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칠성은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어르신들, 제가 잠시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관에는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마당에 이마를 찝으며 빌었지만 이미 돌아선 인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은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네 죄는 관에 넘겨 마땅하나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겠네. 당장 그 더러운 짐을 싸서 우리 마을을 떠나게.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 만약 또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걸세. 마을 사람들도 당장 꺼져라.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허둥지둥 보찜을 챙기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훔친 물건들은 모두 빼앗고 오직 그가 입고 온 옷가지와 빈 보찜만을 던져 주었습니다.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치는 그의 뒷모습은 철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전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의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사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인과응보지. 인과응보야. 착한 김진사를 해치려다 천벌을 받은 개야. 사람들은 칠성이 사라진 길을 향해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뒤흔들었던 소동은 달래의 지혜 덕분에 큰 화를 면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투명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을 위로하려는 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파랬으며 산등성에 걸린 안개는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진주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눈을 떴지만 몸은 솜털처럼 가볍고 머릿속은 맑은 샘물처럼 개운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자 코끝을 스치는 공기에서 더 이상 칠성이 풍기던 탁한 욕심의 냄새는 맡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 구석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젖은 흙내음과 뒷산에서 불어오는 솔향기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 한 쌍이 깍하고 경쾌하게 울어대니 김선비의 입가에는 저절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거치고 보니 본래의 평온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김선비가 마당으로 내려서서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 부엌에서 달래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달래의 모습은 참으로 단아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콧물을 흘리거나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는 바보스러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김선비를 보자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리마님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하니 옷깃을 여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하여 마치 양반 교수와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달래? 아니 아가씨도 잘 주무셨소. 내 덕분에 아주 푹 잤다오. 김선비는 여전히 달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리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햇살밥과 달래가 새벽같이 일어나 끓인 맑은 무국 그리고 뒷산에서 딴 도토리순 무침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니 내 너를 아니 아가씨를 더 이상 한여로 대할 수는 없어. 내 번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 집안을 구해주신 은인이기도 하니 말이오. 김선비의 진심 어린 제안에 달래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는 여전히 이 집의 식구이고 선비님이 거두어 주신 달래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지금 제가 있을 곳은 여기이고 해야 할 일은 선비님을 도와 집안을 건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달래의 겸손하고 단단한 태도에 김선비는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합심하여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머물렀던 사랑방은 특히 공을 들여 닦아냈습니다. 달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빼내고 쑥을 태워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나쁜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김선비는 칠성이 더럽혀 놓은 벽지와 장판을 젖은 걸레로 꼼꼼히 닦아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칠성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도 함께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어이쿠, 여기 칠성이라는 자가 흘리고 간 엽전이 하나 있군요. 김선비가 장롱 밑에서 먼지 쌓인 엽전 한 잎을 발견하고 들어올리자 달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욕심 많은 사람이 제 돈 흘린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 돈은 나중에 지나가는 거지에게
적선이라도 하면 액땜이 되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씻어낸다는 개운함이 더 컸기에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살인문 밖이 웅성거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문을 들어선 것은 어제 김선비에게 귀띔을 해주었던 옆집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진사 양반, 어제는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잠을 다 설쳤지. 뭔가 이제 다 해결됐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할머니가 떡을 건네자 뒤이어 들어온 마을 안악들도 저마다 손에 들고 온 달걀이며 고구마 감등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네. 미안해. 우리가 사람 볼 줄을 몰라서 자네를 오해했어. 저리 똑똑한 달래를 바보라고 놀렸으니 우리 죄가 크네. 마을 사람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선비와 달래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가져온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자고 권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과 김선비 그리고 달래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숨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어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기품 있는 행동거지와 조리 있는 말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아니 달래가 글만 아는 게 아니라 약초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까지 모르는 게 없구만.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 글 공부나 좀 부탁할 걸 그랬어. 한 아저씨가 너스레를 떨자 좌중에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달래는 제가 아는 것은 책에서 본 얕은 지식일 뿐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비의 집마당은 마을 잔치라도 열린 듯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은 따뜻한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오후 김선비는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달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달래야, 여기 이 책들은 자네 아버님께서 생전에 즐겨 읽으시던 책들과 같은 종류의 것들일세. 자네가 글을 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굳이 몰래 훔쳐보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읽게나. 김선비는 서재 한 구석에 작은 책상과 방석을 마련해주며 달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달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책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선비님,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종이 주인님의 서재에 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허허허 이 사람아. 학문을 논하는데 귀천이 어디 있고 남녀가 어디 있겠나. 자네는 내 버시자 스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김선비의 호탕한 웃음에 달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서재에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의 집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도 해가 지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사랑방에 불을 밝히고 함께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선비가 읽다가 막히는 구절이 있으면 달래가 조용히 뜻을 풀이해 주었고 달래가 궁금해하는 세상 이야기가 있으면 김선비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기도 했는데 달래의 시는 섬세하고 애달픈 반면 김선비의 시는 소박하고 따뜻하여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온누이 같기도 하고 오랜지기 같기도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김선비의 사랑방 불빛을 보며 이제야 저 집에 진짜 복이 들어왔구만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찬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아침이면 장독대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김선비와 달래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김선비는 산에 가서 땔감을 넉넉히 해와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달래는 겨울에 먹을 김장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던 날 달래가 불을 워오자 김선비가 문틀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쪽이 좀 운 것 같소. 조금 더 당겨야겠는데요. 달래가 웃으며 지적하자 김선비는 허허 내 손이 무력해서
자네 꼼꼼함을 따라갈 수가 없구려 하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새로 바른 창호지는 팽팽하고 하얗게 빛났고 그 위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은 방안을 더욱 안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월동 준비를 하며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방이 고요한데 사사삭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선비와 달래는 아랫목에 앉아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밤이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가씨 이 밤 좀 드셔보시오. 아주 잘 익었어. 김선비가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달래에게 건넸습니다. 달래는 호호 불며 밤을 받아들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선비님도 하나 드셔요. 달래가 건넨 밤을 받아 먹으며 김선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자네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 선비의 말에 달래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저 또한 선비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화로의 숯불은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김선비는 문득 칠성이 두고 간 보찜 속에 있던 달래 아버님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관할을 통해 되찾은 그 편지에는 딸을 부탁한다는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를 지키고 그 재주가 세상에 쓰일 수 있도록 도우리라. 달래 또한 김선비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곁에서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소박하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밤 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을 읽었으며 달래는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래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선비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지혜가 필요하면 달래를 찾아왔습니다. 달래는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때로는 현명한 판결로 이웃 간의 다툼을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하늘이 내린 짝이라며 칭송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김선비와 달래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마루에 걸려 있고 저 멀리서 저녁 연기를 피우는 집들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낮게 한수를 읊조렸습니다. 산은 말이 없으나 넉넉하고 물은 형태가 없으나 흐르네. 벗이 있어 외롭지 않으니 이 산골의 밤이 어찌 길다 하리요. 달래는 그 시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바람은 흔적 없이 지나가고 달빛은 소리 없이 스며드네. 마음을 알아주는 이 곁에 있으니 거친 세상의 파도도 두렵지 않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담백하고 우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노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수룩한 바보인 줄 알았으나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달래와 유약해 보였으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김선비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산골 마을 기와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봄이면 진달래 꽃 따서 화전을 부쳐 먹고 여름이면 시원한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가을이면 붉은 홍시를 나누어 먹으며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지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옛말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는 언제나 밝은 햇살만이 비추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하고 바람도
이제 그만 잠이 들려고 나뭇잎을 토닥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달래의 지혜와 김선비의 따뜻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